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유통 음식료 담당 김정욱입니다. 이번 시간은 음식료 유통 산업의 승자의 전략, 네트워킹 양극화, 트레이딩 다운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음식료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이 네트워킹 효과 관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제 네트워킹 효과는 우리가 보통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설명할 때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사람들의 이용자들의 증가와 함께 이용자들의 연결선이 증가하면서 이 선의 개수와 함께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라는 게 네트워킹 효과의 핵심인데요. 이제는 식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식품 시장이 과거에 가장 왼쪽을 보시면 이제 매대 경쟁의 시대, 많은 매대를 확보해서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또는 시식 할인 행사를 통해서 많은 접근성을 가져가는 게 성장의 필수 조건이었다면 두 번째로 넘어서 이제 TV 광고의 세계로 넘어갔죠. TV 광고 매체를 통해서 광고가 되고 제품이 홍보되고 이미지 메이킹, 브랜드 메이킹이 되면서 또한 바이럴 마케팅이 더해지면서 제품이 성장하는 게 두 번째 단계였고요. 그 다음으로 바통을 이어받은 건 이제 온라인 몰이었습니다. 온라인 몰이 강화되면서 리뷰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요. 소비자들이 이 낯선 제품에 대한 구매가 어려울 때 리뷰 데이터를 보고 참고하면서 이제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 이런 구조로 바뀌면서 온라인 경쟁과 함께 네트워킹 효과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가 최종적으로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네트워킹 효과는 당연하고 이제는 콘텐츠 경쟁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제품이 가격, 성능, 그다음에 퀄리티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콘텐츠 역량까지 강조가 되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의 성공한 제품들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역량과 함께 코어 집단의 소비, 코어 집단의 콘텐츠 창조, 여기에 이어서 이제 영향력이 확산되면서 제품이 증가하는 게 지금의 신제품 글로벌 성장의 방정식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K푸드는 2차 성장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K푸드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유튜브, OTT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됐고요. 이어서 K팝, K 컨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이제 넘어서 이제 K푸드까지 관심이 오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또 문화 부흥기적으로 아주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로제 씨의 아파트가 흥행을 했고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있었고요. 흑백요리사 오징어 게임 2가 글로벌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 부흥기였기 때문에 이어서 K푸드 쪽으로 관심사가 오는 게 당연한 상황이고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제품이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라면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건 전보라면입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8인분짜리 라면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런 제품이 성공한 배경은 뭐냐? 결국 콘텐츠였다. 이런 라면이 나오게 되면 먹방 유튜버들이 안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먹어보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시청자가 나오는 유튜버들이 이런 제품을 홍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홍보 용도가 생기고 여기에 구독자들과 시청자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게 되고 호기심 수요가 생기면서 매출로 이어지게 되고요. 쇼티지,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기를 끌었고요. 이어서 이 제품 자체가 그 8인분이라는 약간 전보의 컨셉만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라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한 제품이 됐기 때문에 이어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대중화를 위해서 3인분, 4인분 출시하고 있고요. 또는 캠핑 업체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약간 한정판 제품을 만드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 시장의 성공이 어려운 환경에서 극적인 성공을 거둔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GS25 편의점 일부 점포에서는 육개장 컵라면의 2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라면 시장의 성공이 어려운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지금의 메인 제품들, 메이저 제품들이 뭐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안성탕면, 진라면 꼽을 수 있는데 이들 제품 모두가 1980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당시에 라면이 50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출시와 함께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들한테 꾸준히 섭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고요. 지금은 라면이 500개가 넘습니다. 브랜드가 PB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 제품이 나와서 꾸준하게 소비자들 섭취가 되고 응용이 되면서 스테디로 잡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서는 제품과 컨셉, 가격만으로는 어렵고 이러한 컨텐츠 경쟁을 갖춰야만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전보라면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한 음료 주류 카테고리에서 지난해 히트를 쳤던 제품이 바로 생레몬 하이볼입니다. 드셔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제품은 맥주 제조업체인 부르구루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님은 우리나라 맥주 제조의 1등이시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항상 이 대표님이 만들어서 가장 맛있다고 해서 출시한 제품은 출시해서 항상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공한 생레몬 하이볼이 의미가 있는 건데 저는 이 제품이 인기를 끌었던 게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시면 릴스나 쇼츠 컨텐츠 형태로 이 제품을 음용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제품은 이제 오픈했을 때 라임이 밑에서 올라오고 이런 동영상이 재미를 끌면서 좀 신기하다, 기발하다 이런 제품들 이미지 때문에 인기를 끌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제품이 이러한 동영상 플랫폼 컨텐츠와 잘 어울려서 운이 좋게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제품은 출시 계획 단계부터 제품 개발 단계부터 지금 어떤 동영상 컨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고 그때 착안한 게 쇼츠와 세로형 동영상이었고 여기에 맞는 제품을 출시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500ml 캔을 썼고요. 전체 뚜껑이 열리는 이전에 좀 인기를 끌었던 아사히 제품과 같이 풀 오픈 탭 방식을 이제 차용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레몬 슬라이스를 넣고 이게 오픈했을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이게 동영상적으로 매우 재밌는 요소를 만들었고 이게 인기를 끌면서 제품이 확산되는데 이는 회사가 의도한 SNS 열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과거에 버터 맥주라는 제품으로도 인기를 끌었는데 이 제품이 인기를 끌 때는 당시에 인스타그램에 카드 뉴스 형태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을 넘기면서 보는 컨텐츠가 인기였는데요. 더 이상 이런 제품을 가지고 출시했을 때 이런 컨텐츠 요소를 가지고 출시했을 때 인기가 없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들의 컨텐츠 소비가 지나갔구나. 지금은 동영상으로 갔구나. 거기에 차려서 만든 게 이 제품이고요. 지금 이 회사는 이 생레몬 하이볼을 출시하고 나서 매출액이 8억 원에서 지금 800억까지 올라갔고요. 극단적으로는 지금의 회사 모토는 우리는 주류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소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자라는 게 지금의 모토가 될 정도로 이 회사는 이제 SNS 마케팅에 집중하는 또는 진심인 상황입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K푸드, K컬처 효과와 함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소주 시장의 열풍인데요. 특히 동남아 쪽이 매우 활발합니다. 동남아 시장에서는 19년에서 23년 지난 5년간 시장 규모가 120% 이상 고성장하면서 이미 서민들의 대표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동남아 시장의 소주의 현실인데 다만 아쉬운 점은 한국 제품들이 아닌 현지 로컬 제품들이 이 성장성을 향유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건배, 태양, 선물 이런 라벨링이 된 한글이 적혀있는 소주가 있는데 이 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제품들이 아니라 현지 업체들이 만든 소주인데 한국 소주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라벨을 한글로 단 겁니다. 지금 소주는 위험합니다. 점유율이 3분의 1 토막, 2분의 1 토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글로벌 현지 업체들이 매우 드라이브를 걸면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단순하게 소주는 한국의 술이야, 한국이 글로벌 1등 회사야 이렇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지 업체들 또는 현지 소비자들이 소구점을 느낄 만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지금 소주에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이 인도네시아의 이 여성이 소주를 먹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인구가 많습니다. 무슬림 인구는 알코올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소주를 다이렉트로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현지 업체들이 할랄 소주라고 해서 초록색 병에 알코올이 없는 제로 알코올의 음료수를 담아서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지에서는 K푸드, K컬처를 통해서 이제 감성을 느끼고 싶고 여기에 맞는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은 조금 늦은 상황이다. 그래서 주류 쪽은 오히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업들의 이런 이제 노력들을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인 데이터는 틱톡과 같은 SNS 플랫폼을 통해 올라오는 컨텐츠의 개수 추이입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도 우리가 관심이 많을 게 농심의 투움바 신라면의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 신라면 투움바의 소비자 관심도 틱톡 트렌드가 아직은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상향 트렌드를 보이면서 꾸준하게 높은 절대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삼양의
불닭볶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데 그 안에서 불닭의 브랜드 가치는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식품 기업들로 보면서 이 K푸드의 이제 성과 분석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하반기를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또 인기를 끌었던 제품 중에 하나가 냉동 김밥입니다. 냉동 김밥은 보시면 이 K맘으로 통용이 되는 이 분의 김밥 시식 영상이 글로벌로 이제 틱톡을 통해서 많이 퍼지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분이 이제 드셔보시고는 한국에서 먹던 김밥 맛이 나는구나 언급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파괴력이 생겼고요. 이 트레이더스 조어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데 뭐 품귀 사태가 일어나고 재주문이 들어와도 몇 개월 이상의 이 리딩 타임이 걸리면서 이 제품 자체로는 성공한 제품이 됐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주식시장도 핫하고 여전히 관심이 높은 게 이제 불닭볶음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화두를 던지고 싶은 건 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K푸드 성공의 상징이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은 K푸드 성공에는 오히려 K푸드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구체로 말씀드리면 한식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닭볶음면을 봤을 때 이게 명확하게 한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조금 개량된 좀 돌연변이와 같은 식품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지금의 삼양식품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불닭볶음면은 이 자체의 한식적인 요소보다는 맛과 아주 매운맛과 이 컨셉 그리고 이게 챌린지화되고 또는 컨텐츠의 소품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인기를 누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닭볶음면이 이제 원 IP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브랜드, 불닭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불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일단 주고 있는 재미적인 요소와 이 매운맛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이미지는 또 다른 제품으로 확산되기가 좋습니다. 뭐 스낵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기발하게 뭐 껌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 저변을 확대하는 기저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로 하여금 보게 되면 불닭볶음면의 매출액이 꾸준히 한 1,6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미 출시한 지도 10년이 넘었고 잘 먹지 않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매출 나오냐 결국 새로운 소비자층 유입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초, 중, 고, 대학생 중심으로 소비가 되는데 새로운 초등학생 유입 이 사람들이 먹게 되면서 계속 소비자층이 형성하다 보니까 지금의 매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 캐파 증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약 19억씩 정도 연에 판매 예상이 되는데 밀양 2공장이 올해 7월달에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7억씩 정도 약 30% 이상이 포함이 되고요. 중국 공장이 27년도 1분기부터 가동을 하게 되면 또 8.2억씩 마찬가지로 기존 레벨의 30% 정도의 증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의 증설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고 증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해진 미래다. 이 회사의 실적은 증설 효과와 가동률 상승 효과에 따라서 매 분기마다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이고 또 1분기 이후에도 여전히 컨센서스를 비트할 만한 체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주가 상승폭이 여전히 상당히 컸지만 여전히 모멘텀은 끊기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가 농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이제 신라면 투움바 제품을 출시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우려와 기대가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려 요인은 이 투움바 제품이 삼양식품의 까르보 불닭을 좀 카피한 제품이기 때문에 농심의 컨셉 자체가 까르보 불닭의 성공 요인은 그 맛과 제형에 있다라고 좀 한정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삼양식품의 이런 컨텐츠적인 요소, 이 불닭의 브랜드 요소가 결국 성장을 만들었는데 농심은 맛과 제형을 맞춘다라면 우리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좀 포커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움바 신라면 같은 경우에 기존 제품을 조금 카피해서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라는 특징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파괴적인 SNS 인기를 끌면서 성공할 제품으로는 아직은 보고 있지 않고요. 2분기만큼은 기대 요인은 삼양의 불닭볶음면이 여전히 쇼티지이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메꾸는 과정에서 성장이 나오고 3분기부터는 오히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공장이 증설이 됐기 때문에 매출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QOQ로 그런 환경이라서 저는 신라면 투움바의 성공 가능성은 아직은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 2분기 정도의 농심의 가격 인상 효과 국내 시장 그리고 이 신라면 투움바 효과로서 이제 반짝 성공은 기대가 되지만 성장이 기대가 되지만 하반기에는 좀 퀘스천 요인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제일제당이고요.
제일당은 조금 아쉽습니다. K푸드와 K컬처를 알리는 데서 선봉장 역할을 했는데 그 과실은 많이 따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당은 슈안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미 냉동식품 쪽으로 기울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미국에서 냉동식품 출시하고 있지만 피자와 만두 이후에 그 넥스트가 좀 부재한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냉동식품 중심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또는 상온 제품의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들 베이스 기업이어서 수출에 있어서의 지역별 다변화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지 버연을 만들고 현지 버연 생산하고 이런 구조를 갖춰가는 게 이제 당연했는데 삼양식품이 보여준 것처럼 결국 효율화를 위해서는 국내 공장을 짓고 여기에서 수출이 나가게 되고 수출 물량이 부족하면 증설을 통해서 이 물량을 채우고 이런 구조를 하는 게 더 수익성 관리에 낫다라는 것을 삼양이 보여줬기 때문에 기존 공장들의 이제 증설하는 업체들에 대한 좀 회의감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풀무원도 제품적인 컨셉은 너무 좋은데 해외에서의 이미지가 그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제 제품 카테고리와 그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변경 측면에서는 일단은 회사가 주력하는 두부, 면류뿐만이 아니라 약간 스낵킹할 수 있는 가벼운 제품들, 유통기한이 길고 무게가 가볍고 가격이 싼 제품들 중심으로 판매를 해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고 이 제품들이 또 자리를 잡으면서 전체 매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데 이 회사가 매 분기마다 또는 매년 특정 분기마다 적자가 심화되는 이유는 현지 업체들의 비용 구조가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 정상화와 함께 해외 쪽에서의 성장 전략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삼양식품과 농심의 딜을 이어서 좀 글로벌에서 성공할 만한 좀 카테고리가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면 저는 스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이제 단기간 내에 4월달 이후에 5월달 숫자가 우려스러우면서 주가는 많이 밀리긴 했지만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6월달 정도부터는 이제 회복될 여지가 있고요. 또 최근에 국내 공장, 노후화된 공장을 통합을 해서 국내에 진천 통합센터를 이제 건설하고 있습니다. 4,600억의 대규모 투자고요. 이어서 러시아, 베트남은 수요가 좋기 때문에 증설주를 하고 있는 거라서 오리온은 이제 6월 숫자의 회복을 우리가 확인할 수만 있다라면은 그때는 좀 반등의 타이밍이 될 거다. 지금 4월달 고생하는 이유는 현지의 경쟁 업체들이 무리하게 명절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이게 재고 부담이 되다 보니까 유통업체들이 이제 과도한 할인 판매를 이런 구조이거든요. 이게 4월달 정도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6월달 정도의 오리온 반등을 기대하고 있고 그 반등과 함께 오리온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글로벌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소비자들의 트렌드 유지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좀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보는 이유는 아랍을 제외했을 때 가장 SNS 활용자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의 이용도가 너무 좋고요.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이제 과시 소비라든지 이렇게 소비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Z세대 이상, Z와 밀레니얼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세대에서 영향을 받은 게 있다라고 좀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인스타그램이 만들어온 이제 환경의 변화는 소비자들이 본인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꾸미면서 본인을 표현하게 됐고 또 본인의 이제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교환하는 매개체로 쓰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 잡았고요. 덩달아서 소비 활동까지도 여기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측은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인데요. 명품 구매 경험을 묻는 데이터에 용돈이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위치하는 이제 학생들부터 64% 높게 나타났고요.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용돈에 위치한 학생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명품 구매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의 이제 트레이딩 다운이나 이런 과시 소비 트렌드, 보여지는 소비 고려했을 때 소비자들이 지금의 이런 컨텐츠와 결합된 소비에 대해서 꾸준히 이어갈 만한 요인들이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음식료품이 싸다고 해서 선택받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재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선을 못 받는 거라서 이런 컨텐츠 요소를 갖춘 제품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 마켓쉐어 경쟁 시장에서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트렌드, 소비 성향이 오래 가야 지금의 이제 전망들이 맞아 떨어질 텐데 31페이지를 보시면 우측 하단에 과거에 이제 베이비 부모와
포스트 베이비 부머의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늙었을 때 기존에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 선배였던 60대 소비자와 어떠한 다른 패턴을 보일까 조사한 거였는데 보시면 왼쪽 하단에 여가 및 취미, 식품 및 외식에서 이 탄력성 변화를 매우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소득이 떨어져도 별로 줄이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늙어가긴 하지만 각자의 고유 특성을 가지면서 늙어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런 이 컨텐츠 중심의 소비 트렌드 이제부터 시작이고 지금의 소비자들이 시니어가 되는 과정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이 식품 시장에 대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외 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국내 식품 시장은 대형마트의 성장으로 한번 성공의 계기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HMR이 팔리면서 또 한번 성장의 스토리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받은 게 이제 배달 어플리케이션 같은 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채널상의 변화이지 소비자들의 매출 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성장에 영향을 줬고요. 이러한 이제 배달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정체 구매에 들어서면서 전체 식품 산업의 성장은 MS를 늘리거나 해외 쪽으로 성장하거나 또는 MS를 축소하거나 내수에 정체되는 기업들로 하여금은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해외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중을 키워야 되고요.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좋아서 매출액 대비 수익성이 좋았던 기업들은 이제는 해외로 진출을 하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해외 비중을 늘리면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밸류에이션 상승과 기업 주가에 우호적일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상수화돼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빠르게 하락해서 G20 평균을 이제 크게 하회하고 있고요. 고령화 비율은 또 빠르게 상승을 해서 G20 평균에 붙어버린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 추계 전망은 현재 5,200만 인구가 이제 3,800만으로 감소할 걸로 우려가 되고요. 2070년도에 글로벌 인구는 현재 80억에서 100억 명까지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높은 수준의 고령화 비율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고령화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소비자들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섭취 칼로리가 줄어드는 트렌드를 보입니다. 이는 뭐 대사라든지 또는 뭐 소화 기능적 문제에 기인하는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출산 고령화 비율의 상승은 우리나라 내수 시장으로 봤을 때 전체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의 칼로리 섭취량 감소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더라도 25년 이후에는 전체 인구수 감소의 현실화와 함께 이 내수 소비자들의 소비량 감소, 칼로리 감소가 우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내 시장의 이 출하 금액은 약 100조 원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시장의 식품 출하 규모액은 약 9천조 원에 해당하는 상황. 거의 100배 육박하는 시장 규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의 하단을 보시면 기업들의 해외 비중을 X축, 기업들의 PER 밸류에이션을 Y축으로 봤을 때 선형적으로 기업들이 높은 해외 비중을 가질수록 높은 PER을 이제 부여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이제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레이팅의 핵심은 해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반기의 곡물가 전망은 아직은 이렇게 우려스럽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왼쪽 차트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게 연도별로 월마다 정리한 거라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0.5 이상이면 엘니뇨 발생이기 때문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는 게 이제 엘니뇨 때는 북미, 남미에 그리고 동남아에 이제 가뭄이 들고요. 이게 마이너스 0.5 이하로 유지가 되면 라니냐 때는 이제 또 북미, 남미에 가뭄이 들고 동남아, 인도에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현상을 주면서 각각 주요 지역 작물의 가뭄 피해에 따라서 생산 피해를 주는다. 지금은 다행히도 23년, 24년 강한 엘니뇨가 오면서 동남아, 인도에 가뭄이 들었고 원단가가 상승하는 영향을 줬었는데 지금 다 중립으로 가서 오랜 기간 동안 중립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이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해 양호했던 작황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긍정적이고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가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왼쪽 상단에 이제 옥수수 보시면 재고 비율 여전히 충분한 상황입니다. 아래쪽에 G+E라고 해서 전체 생산량 중에 굿하고 엑셀런트 비중이 얼마냐 비교한 건데, 보시면 평년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위쪽으로 진한 파란 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격은 이제 하락세였는데 작황 또한 양호했고 재고 비율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옥수수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소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 비율 꽤 높은 상황에서 지난해 작황이 너무 좋았죠. 평년 수준의 거의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기반해서 계속해서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다. 대두도 마찬가지로 재고 비율과 이제 가격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고, 상단에 이 G+E 굿 엑셀런트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두 역시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테이블을 짜보면 음식업체의 이제 실적은 환율은 이제 3개월, 원가는 6개월 정도 레깅 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보면 21년, 25년부터 4분기 끝까지 계속해서 원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스프레드를 그려서 기업과 비교해 보는데 거의 장기 시계에서 유사하게 스프레드가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스프레드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들은 이제 CJ 젤당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섹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과거의 음식료 섹터는 결국 곡물가와 이제 판매 가격의 괴리에 따른 이 성장 희비가 엇갈리는 섹터였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곡물가 변동이 거의 없었고 가격 인상 성공하면서 기업들이 랠리를 보였는데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곡물가 변동이 매우 극심했는데 가격 인상을 통제했기 때문에 주가가 횡보를 보였습니다. 다시 이제 그 다음 정권에서는 이제 가격 인상이 풀리면서 또 신제품 효과가 두드러지면서 순알이 이제 뭐 허니버터칩, 맛짬뽕, 진짬뽕 다 이때 출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트 제품이 범람하면서 매출 성장 스토리가 풍부했었고 식자재 유통과 같은 성장 기업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음식료 섹터가 원가 개선이라는 아주 큰 사이클 흐름과 맞물리면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스토리가 더해졌기 때문에 20배 중반 이상의 밸류에이션 받은 게 이제 이 당시 15년도의 모습이었고요. 이 이후로는 이제 보시면 더 이상 곡물가가 빠지지 않습니다. 곡물에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이 생긴 다음에 원당이 오르면서 원가 압박이 생겼고요. 또 17년도, 18년도에 사드 이슈로 고생을 겪으면서 모니터링이 둔화됐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20년도에 무차별하게 음식료도 빠졌다가 반등은 빨랐습니다. 언택트,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제였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라는 기대감으로. 하지만 곡물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섹터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곡물가가 빠르게 빠지고 있지만 음식료가 별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곡물가 올라가는 부분은 확실한 마이너스 요소다. 원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곡물가 빠진다고 해서 이쪽에 수요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한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생각은 음식료를 볼 때 해외 쪽으로 성장성이 아주 뚜렷하든 또는 주주원화를 강하게 하면서 이 배당 수익률 또 주주원화 수익률의 매력이 있든 이 두 가지를 포커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반기 이제 보고서를 쓰면서 하반기 이제 사픽으로는 먼저 KTNG와 삼양식품 꼽고 있고요. KTNG는 대표님 변경 이후에 주주원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올해는 을지로 타워, 을지로 KTNG 타워, 그 다음에 을지로 KTNG 메리트 호텔 등을 매각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매각이 된다면 그 즉시 자사주 매입 소각 재원으로 나올 수가 있고,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3천억에다가 지금의 이제 부동산 매각 가치를 더하게 되면 거의 약 한 6천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작은 규모는 아니다. 이를 감안해 본다면 올해도 주주 환원율은 거의 120% 육박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양식품은 주가 상승 매우 가파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성장기에 이제 반등했다가 추가적으로 미국 유럽이 고생하면서 이제 주가가 랠리를 보였는데, 저는 보통 신제품의 이 라이프 사이클이 6개월 이상 가기 어렵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지금 국내에서만도 10년 이상, 글로벌에도 지금 2년 정도 이상 자리 잡고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스테디 수요가 됐다, 자리 잡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증설 효과는 사실 계획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중국 고성장할 때, 그리고 이후에 내년도 목표를 증설할 때 이제 7억씩 정도, 그다음에 이제 미주 유럽이 8억씩 증설하기 때문에 매년 30% 이상의 증설 효과는 실적 개선 나타날 거고, 더불어서 1분기 서프라이즈 내고 주가 이제 급등했다가 다시 좀 하락하는 상황인데,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배경은 이제 하반기에 기대되는 공장 가동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매 분기마다 실적의 컨센을 좀 비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도 모니터링이 될 거고, 증설 효과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실적 개선의 효과는 QOQ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음식료 유통 산업 전반가 기업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 된다면 찾아뵙고 또 좋은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